여러분 안녕하세요. VON 김미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이킴 가설을 검증하는 워커스테이션 두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을 하느라고 막 끼어들어서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프로그래머의 강의를 충분히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프로그래머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공학 그 설계 부분에서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전문가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개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설계나 솔루션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로이킴 가설을 보고서 이것이 실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직접 저희를 찾아왔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로이킴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후 사장이라고 부르는 이 사장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참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지금 이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선거 조작 과정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도만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21대 한국 그 총선 과정에서 일어난 선거 조작 과정은 예전 1960년 그 당시에 3.15 부정선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과정에서 심각한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처음부터 제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그 선거 조작의 전 과정이 고도 지능 범죄. 만약 선거 조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고도의 지능 범죄다. 미국이라면 FBI 같은 데서 조사를 해야 되고 한국이라면 지금 검찰 특수부에서 아주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려서 그렇게 수사를 해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범죄다. 고도의 지능 범죄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그 지능 범죄가 어떻게 이런 문명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수법이 너무 대담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작 이 그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신 후사장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82학번이다. 586 세대다. 우리 같은 세대는 엄청난 목표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거침없이 한다. 지금 어떤 목표에 바로 눈앞에서 부정선거가 아니면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맥락으로 여러 차례 강의를 통해서 지금 한국 상황은 1948년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거의 그 주사파 세대에 의해서 주사파 정권에 의해서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정도로 위기 상황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주사파 정권은 그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무엇보다 1953년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을 통해서 지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실제로 지난 2년 이상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쯤에 이르러서 이들이 이 선거 부정을 통해서 개헌까지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설정하고 있는 180석이라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의 그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 의석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그 의석이 있으면은 개헌도 상당히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180석이라는 이 총선을 통한 의석은 이들에게 목표를 위해서 필요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대담한 부정도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명국에서 이렇게 가감하고 대담한 수법이 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 고도 지능 범죄로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이번 선거 조작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1%의 의혹만 있어도 적어도 선거 조작은 우리의 주권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엄밀히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거 조작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보고 저희는 이 그 선거 조작의 전 과정을 지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이러한 선거 조작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졌다. 이 3단계가 모두 거대한 선거 조작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빅데이터를 조사해서 판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이건영 씨가 그 포스팅을 통해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건영 포스팅은 말 그대로 완벽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180석이 목표가 정확하게 달성이 되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들의 빅데이터는 너무나 정확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정값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이 설정한 보정값은 모두 현실에서 실행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전국 최소 단위까지 그 필요한 표수가 계산이 끝났다면 실제로 실물표를 준비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쇄소를 하나 구해서 일괄적으로 필요한 수의 표를 어느 정도 마련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180석이라는 총선에서 필요한 의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와 같이 목표가 단순하지 않다. 전국 253개 지역구를 모두 가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결국은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실물표를 준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사실은 이 프로그램과 그리고 그 개표기에 고도의 컴퓨터를 장착함으로써 실제로는 온라인 선거 부정을 오프라인과 함께 동시에 진행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을까라고 문제 제기하지만 구리 선관위에서 찍어온 이 그 개표기 사진은 사실은 전문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벤자민 오르커슨 사장님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실제로 이 시스템을 그대로 한번 재현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분도 세계적인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거의 100명의 인원이 6년 정도는 연구를 해야지 이 정도 되는 기계를 제작할 수 있다. 이런 컴퓨터는 제작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었거든요. 거의 조작을 위해서 설계된 그리고 증거인멸이 가능한 그런 자일링스의 FPGA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런 그 시스템이 이미 존재했다면 결국 이것을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이다.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이 킴이라는 인물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럼 이 사전 프로그래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비적인 조사를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관위 데이터 속에서 아주 미묘한 패턴을 보고 이 패턴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직관에 의해서 구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로이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도 도저히 어떤 로직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이끌어냈나 설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은 직관에 의지했다라고 이 그 프로그래머 후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후 사장님은 바로 이 로이킴의 그 사전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전 조사를 통해서 나온 상수값을 토대로 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고 또 그 로직과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강의는 이분이 이 그 선거 조작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인가, 자신이 이런 것을 발주를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이킴의 사전 예비적인 그 수식을 통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지를 오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그 후소장님의 강의는 결코 재미있지 않습니다. 정말 지루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소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듣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해가 되신다면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한 고도, 지능, 선거 부정이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부정이 있었다면 그 범죄자들이 일망타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깨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리고 우리 로이킴 씨.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감독님. 저희가 지난번 첫 번째 세션에 계셨던 맹주성 이사장님은 오늘 안 나오셨고요. 대신 저희가 필요하면 전화를 드리기로 했거든요. 지난번 첫 번째 세션에 이어서 오늘은 그 후사장님의 강의를 한 20분 정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쭉 이어서 듣고 나서 질문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 거는 누군가가 저한테 선거 보정 시스템 개발을 요청한다면, 제가 요청을 받게 되면 나는 이렇게 제안한다 라는 관점에서 장표를 작성을 했고요. 이러한 장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재 이제 물량 관리 세계와 2020년 현재 기술 수준이 어떤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러한 기술 수준 하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서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요. 그러한 공감대 하에서 이런 개표 관리 시스템 체계가 어떻게 기본 설계가 돼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보정식 개발이 있고 실시간 최적화 통제 로직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안에 들어가서 보기로 하고요. 먼저 제 이력서를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력서를 공개하는 이유는 이어서 설명이 되는 내용들이 단순하게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저의 거의 30년에 걸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이력서를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989년에 회사를 입사해서 거의 한 4년 정도를 공장을 건설하는 현장에서 근무를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공정을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공정을 이제 적절한 조건에 맞춰서 운전되게끔 컨트롤하는 내용에 대해서 경험을 습득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지식적으로 이제 업무를 전환해서 계속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개념과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이제 엑셀 활용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몇 년 동안을 경험을 체득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선거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쉽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유사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하는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 과정에 이제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될 반연속적 배치 최적 컨트롤 하는 거를 습득을 하였습니다. 즉 이렇게 컨트롤하는 세상도 있다라는 거를 그때 알고 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같이 이제 물량 관리를 많이 해본, 제가 이제 근무하던 직장에서 생산 관리 시스템을 처음부터 개발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물량 관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2020년이라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기술 수준까지 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량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물류 관리의 세 개의 이제 유형을 좀 보면은, 일단 가장 쉬운 예로 이제 부품을 관리하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개가 들어와서 300개가 이제 구매 창고라는 데서 들어와서 중간 창고로 200개를 보내고 100개를 보내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이쪽 다른 창고로 현장 창고로 99개를 보내고, 뭐 고장이 났든지 누군가 하나 훔쳐가 가지고 없어졌을 경우에는 한 개를 손방실 처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99개를 이제 불출시켜서 완전히 현장으로 보내는, 쓸 수 있도록 현장으로 보내는 이런 과정에 물량 관리를 하는 세계가 있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데이터들이 원래 보이는 대로의 데이터밖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금융업 쪽에 사용하는 물량 관리, 이제 이쪽에서 보면 이제 원 관리가 되겠죠. 원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300원을 입금을 해서 100원을 다른 쪽으로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고 200원을 내가 찾아 쓰고, 마찬가지로 이제 100원을 이제 입금하게 되면 100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어떤 수치 자체의 보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세계에서는 수치 자체가 항상 이퀄로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역추적이 가능한 그런 세계가 되겠습니다. 즉 은행 계좌에 이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은행 계좌 추적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런 식으로 항상 이퀄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거꾸로 이제 데이터를 추적해 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 세탁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도 찾아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거꾸로부터 찾으면 힘은 들더라도 어때든지 끝까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세계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설명할 게 이제 제가 이를 몸을 담았던 석유화학 장치 산업사의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석유화학 장치 산업 세계는 이제 공정 기준으로 설명을 할 때 여러 개 이제 원료 제품이 들어와서 이제 어떤 이제 이송의 단계를 거쳐서 공정에 들어가서 새로운 제품을 생성하는 단계를 거쳐서 다시 이종을 거치고 배합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고객한테 가는, 그리고 다른 공정으로 이제 생산된 제품을 보내는, 이런 식으로 물류 흐름이 처음부터 쭉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300.1이라는 물량이 들어왔는데, 준 거는 300.1인데 실제적으로 또 이쪽에서 받은 거는 300.9를 받았다고 돼 있고요.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받은 거는 300.6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98.3이 이 물류 경로에서는 생산됐다고 나오는데, 그 다음은 또 98.6, 그 다음은 또 98.5, 이런 식으로 이 물류 경로 하나하나 단계마다의 데이터가 서로 다 동일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고 다 틀립니다. 이렇게 틀린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생산 관리원들이 하는 일 중에 뭐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공정 자체의 밸런스를, 물질 수지를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즉 들어온 게 100이면 나오는 것도 100이어야 되거든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밸런스를 맞춰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100을 집어넣는데 1.3이라는 것만큼 더 나오기도 하고, 거꾸로 100을 집어넣는데 뭐 95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잠시 세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즉 이쪽에서는 들어온 것하고 나온 거가 이퀄이 되지 않은 난 이퀄 세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찾아내는 방법이 이제 난 이퀄리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이라는 물량이 가고 100이라는 물량을 줬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물량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쓸 수 있는 값을 찾았을 때 가능한 케이스가 이 100과 100이라는 형태로 있을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있을 수 있는 건 이쪽에다가 아주 정밀한 계기를 썼을 경우에 이쪽 값이 맞다라고 보고 이쪽 값에 맞춰서 쓰는 것입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정밀한 계기가 아니기 때문에 니도 0.5 오차를 먹고 나도 0.5 오차를 먹고, 이런 식으로 합의해서 양쪽 다 이제 100.5, 100.5씩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제 출하 쪽에 해당되는데, 요 부분에다가 아주 정밀한 계기를 달기 때문에 거꾸로 이 값이 정확한 값이고 너는 이제 이 정확한 값을 따라라 해서 저 값을 이제 100일로 쓰는 이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즉 어떤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그 값이 맞냐 틀리냐를 이제 판단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되는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전체를 물량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물류 체계 자체가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이제 물류 경로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최적의 서로 손해를 덜 보는 그런 상태에서 최적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로이킹 같은 사람이 잘 표시가 안 나네. 로이킹 같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나 저런 거 해를 풀 수 있지. 이제
저런 식의 복잡한 경로에서 최적화를 구하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이제 풀어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소 자승법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걸 누가 찾아냈는지 참 신기하긴 하지만 이 알고리즘이 되게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 난리니어한 경우만을 제외한 그런 상황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해답을 찾아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데이터 리콘실레이션 기법을 통해 가지고 실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오차에 대한 물량들을 가장 오류가 최소가 되는 그러한 값으로 찾아주는 데이터 리콘실레이션 기법을 통해 갖고 데이터를 찾으면은 이와 같이 이제 아까 1.2톤 임발란스 났던 거를 그러니까 오차가 났던 거를 다 맞춰서 300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300일이 들어와서 300일이 나오고 투입도 300일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맞춰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0이 되게끔 가장 최적의 그 밸런스의 값을 맞춰주는 것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데이터 리콘실레이션 패키지가 성능이라든지 또 기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좋은 거는 상당히 이제 고가에 해당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하드웨어가 얼마나 좋아졌냐 하면은 이러한 물류 흐름이 6,000개나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스터디를 했는데 이러한 6,000개에 대해서 물류 흐름에 대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2015년형 삼성 아티브 노트북 가지고도 이 6,000개의 물류 흐름에 최적화를 구하는 데 단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만큼 하드웨어가 좋아졌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저와 같이 이제 국내 리딩 기업은 저와 같은 현실 세계를 어떻게 하면 비교 가능한 한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끊임없이 해온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인풋을 줬을 때 저런 식으로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걸 알아야지만 경영 환경이 이렇게 변했을 때 그 변경 내용을 반영을 해서 최적의 아웃풋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내 리딩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목표가 딱 정해졌을 때 그거를 월간 단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2주 단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간 단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1시간 단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 단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다 체계를 잡아서 회사의 목표가 딱 정해지면 아주 일관되게 쭉 그 목표 자체가 저 밑에 현장 회의까지 쭉 따라갈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추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월간 단위 쪽은 1980년대, 90년대 시작해서 보편화됐고요. 여기는 비교적 그래도 소프트웨어 규모가 작고 하드웨어가 좀 덜 받쳐줘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90년대 보편화가 됐고요. 이제 2주간 롤링 플래닝, 생산 계획도 그렇고 그다음 스케줄링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 관리는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 리콘실레이션을 통해서 만든 생산 관리는 90년대에 시작해서 2000년대에 보편화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가장 늦게 보편화된 게 뭐냐면은 그 전에 이제 분단위 어드밴스드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분단위로 이제 내가 타겟으로 하는 목표 값이 있으면 그거를 최적으로 계산해 갖고 실제로 현장에 있는 계기들에다가 끊임없이 그 목표 값에 해당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분단위의 이제 어드밴스드 컨트롤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리얼타임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이제 분단위 어드밴스 컨트롤은 특정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동일한 공정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그 공정 여러 개 공정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거가 리얼타임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기술인데 이거는 이제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1990년대에 이제 시도를 했으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따라오지를 못해서 실패를 하다가 2010년대 중반에 재시작해서 후반에는 아주 보편화됐습니다. 한 개 공정의 이 모델 사이즈만 보더라도 400MB나 되는 아주 엄청난 크기입니다. 지금 모델 자체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지금 생각으로도 이제 옛날에 열악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400MB를 돌린다고 생각하면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 이익 극대를 하기 가지고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핵심 노하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경영 환경의 변화가 왔을 때 다시 경영 환경의 변화를 반영을 해가지고 최적의 아웃풋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우리가 조건을 변경해야 되는지를 판별해 줄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래서 이 생산 계획 단계에서는 생산 계획 모델이 있고, 주간 계획 단계에서 주간 모델이 있고, 또 물류 쪽에서 수율 관련된 물류 모델이 있고, 리얼타임 오토마이제이션 쪽에서는 RTO라고 하는데, 여기 또 실시간 모델이 있고, 이런 분단위 컨트롤하는 데는 이게 컨트롤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수백억 원의 돈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도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 세계에서 반영하는 예외적인 이제 경영 환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영 환경을 이제 반영하는 모델을 정교화하는 것과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고, 만약에 이걸 반영하지 못하면 이 만들어 놓은 모델들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즉 개발해 놓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아주 폐기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해 가지고 모델을 현실을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이러한 이제 그 엔지니어들이나 각 분야의 그 모델러들이 하는 역할이 현실 세계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모델이 차이가 나는 사항들을 발견을 해서 지속적으로 현황화시키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모델 자체가 어떤 좀 더 개선할 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모델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엔지니어 집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즉 산업계에서는 이제 시간과 돈만 있으면은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제약이 없어져 가지고 사물을 대상으로 원하는 것을 대부분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봤던 그러한 란리니어 세계, 즉 실측값과 보정값이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항상 이제 두 개의 값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측정된 값과 그다음에 이제 최소 자승법이라는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배관에는 100이라는 물량을 초과해서 물리적으로 흘러갈 수 없다. 이런 제약이 있거든요. 그런 제약들을 그런 합리적인 제약들을 설정을 해놓고 실측값으로부터 이제 이러한 알고리즘 통해서 보정값이라는 두 개의 값이 항상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실측값은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정도의 목적으로 쓰고, 실제적으로 물량 관리는 다 이런 보정값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런 보정값을 기준으로 거꾸로 이제 실측값을 강제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거는 실제값을 조작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감사가 나오다든지 정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쪽에서 수거물 나오게 돼서 이 보정값 기준으로 실측값을 조정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좀 전 장표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그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복잡계에서 그런 복잡한 체계에서 어떤 최적화를 구하는 거는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머리로서 풀 수 있는 그러한 거를 하기에는 이제 너무 복잡해졌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현재 시대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그 역할을 대체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러한 소프트웨어를 가장 빠르게 가장 최적의 해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러한 개발 업체는 말 그대로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물량 관리하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도 이제 봤고요. 자,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개표시의 투표지 물량 관리는 이제 앞에 얘기를 했던 어느 세계에 해당되는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들어간 것과 나온 것이 동일한지, 내가 준 것과 받은 게 동일한지, 그다음에 내가 준 것과 받은 거가 동일하지 않은지, 자, 어느 세계에 해당되겠습니까? 자, 이어서 이제 그 개표 관리 시스템 체계를 기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체계의 기본 설계, 보정식 개발과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어떻게 최적화 통제, 컨트롤하는 로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 리얼타임 옵티마이제이션 보정 시스템 구축 요청을 받은 PM이라 그러면은 이제 보시고 계신 단계대로 아마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일단 작업 확보는 기본적으로 돼야 돼 있을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개발업체를 선정을 하고 따라 당연히 프로그램도 같이 따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정을 해야 될 대상 유권자들을 파악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투표 성향을 파악을 하고 이 앞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모델,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선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있고 어떠한 투표소에서는 이런 제약이 있고 이런 모든 조건들 그리고 어떤 투표소에서는 어떤 투표 상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세팅을 해서 모델에다 구축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내가 이제 이러한 전제 조건에 해서 투표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튜닝 판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찾아서 모델을 다 만들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오라 그래서 자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제 투표를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실제적인 상황에서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개발 공간 상태에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고객이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오케이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과정 기다리고 그 이후에 이제 수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뒷장표에 이제 플로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총선 선거 예측 모델이라는 것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목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보정값이라는 아까 이제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레콘실리에이션 된 값, 보정된 값에 해당되는 이 보정값 데이터 세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세트는 이제 예를 들어서 180석을 내가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전제를 깔면은 이 180석을 얻기 위해서 인풋 조건과 아웃풋 조건, 그 안에 튜닝 파라미터 조건들이 다 세팅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 데이터 셋, 보정값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현실 세계에 해당되는 실집값에 강제로 맞추게 되면은 이거는 180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80석을 무조건 달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쪽 앞에 있는 보정값 목표 데이터 세트대로 이 현실 세계의 값들을 강제로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내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 어떤 예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내가 미리 계획했던 값대로 여기 이제 실질값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흐름 상태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먼저 이제 앞전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 목표 데이터를 준비를 하게 되면 그 목표 데이터 셋에 해당되는 1차 데이터 세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80석을 내가 목표로 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목표 데이터 세트가 이걸 1차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데이터 세트를 기본으로 해서 사전 선거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를 이제 미리 해놓습니다. 미리 해놓고 이제 선거가 딱 시작이 되게 되면은 이제 사전 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목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사전 선거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목표 데이터하고 실제 데이터가 일치한지를 보고 이 사전 선거 데이터를 이 목표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조절해서 사전 데이터도 이제 목표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 셋과 가능한 한 일치하게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전 선거 결과가 끝나게 되면은 온라인 그 전에 먼저 법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파란색이 이제 오프라인의 세계가 되겠고 이 검은색 비슷한 색이 온라인의 세계, 컴퓨터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선거 중에서 이제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든 조절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사전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이 선거 결과와 사전 선거 결과와 오프라인을 동기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사전 투표 결과를 반영을 해서 목표 데이터 셋이 적절한지 판단 모사를 하게 됩니다. 즉, 내가 1차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하고 사전 선거 자체도 이제 의도치 않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반영을 해서 2차 목표 데이터 셋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만드는 이제 데이터 셋을 기준으로 해서 당일 선거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이제 당일 선거 개표 중에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원하는 180석을 무조건 맞추기 위해서는 이 당일 투표 데이터도 그 목표 데이터 셋에 되도록이면 근처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근처에 가 있게 하기 위해 갖고 마찬가지로 당일 개표 중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한 조절을 해서 당일 투표가 완료되고 했을 때 되도록이면 목표 데이터의 근처에 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면은
미리 계획했던 사전 투표를 가지고 당일 투표를 조절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180석이 안 나오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예외를 줄이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갖고 그 당일 대표 데이터도 정해진 범위 내로 이렇게 무빙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끔 저는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 선거가 끝나고 당일 개표가 끝나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전 개표 시작 전에 당일 투표 개표 결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목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갭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또 이제 180석이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또 목표 데이터 셋을 한 번 더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가 이제 목표 데이터 3차 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3차 데이터 셋을 기준으로 해서 사전 투표 개표를 하게 되면은 이 목표 데이터하고 일치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사전 투표 득표율을 조절하는 이런 작업을 개표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180석을 목표로 하는 그런 타겟 값에 개표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속적인 과정을 사전 투표 개표 중에 하게 됩니다. 즉 목표대로 사전 투표 개표가 완료가 되면 내가 원하는 180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표가 이제 완료가 되고 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선거 결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나온 거 선거 결과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손댄 게 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손댄 결과를 오프라인하고 동기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개표를 끝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럼 저렇게 이제 개표가 완료됐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컨트롤이 가능한가라는 거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 가지고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제가 개선을 했고 경험을 했던 그 컨트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컨트롤의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뒤에서 설명할 컨트롤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것입니다. 차를 타기 위해 갖고 주유소에 가서 넣는 휘발유. 통상적으로 이제 보통 휘발유라고 하는 거가 옥탄가가 92라는 휘발유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옥탄가가 92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배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배치 컨트롤의 목표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0시간 동안 900kl를 이송 배합을 해서 원래 이제 최초에 이제 탱크는 완전히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잔량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제 100kl 잔량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900kl를 이송 배합해서 완제품 탱크 내에 최종적으로 1000kl 물량이 배합됐을 때 옥탄가 값이 제품 규격 92가 되게 하되 이제 가장 싸게 배합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이 컨트롤의 목표입니다. 왜 가장 싸게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게 왜 들어가냐면은 이제 휘발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개 반제품들이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탄이라는 반제품이 쓰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부탄입니다. 부탄이라는 반제품과 납사라는 제품, 그다음 이제 옥탄가를 높여주기 위해서 MTB라는 제품, 기타 이제 서너 개 제품, 두세 개 제품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데 그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뺐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반제품들이 단가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킬로리터당 100원이고, 그 다음에 납사는 킬로리터당 300원, 그 다음에 이제 MTB 같은 경우에는 킬로리터당 500원, 이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즉, 이 옥탄가 90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배합이 끝났을 때 92만 무조건 맞추면 되기 때문에 92를 맞출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싼 원료를 가장 많이 집어넣어서 배합을 해내면은 회사 입장으로서는 가장 최적의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배합을 최초로 시작하게 되면은 배합하는 순서를 먼저 이제 보게 되면 그 배합하는 총 10시간 동안 1분 단위로 이제 이와 같은 연산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서버 컴퓨터에서 구조를 보면은 먼저 이제 각 반제품이 이제 들어와서 이 브렌더라는 곳에서 웰 믹싱 완전하게 잘 섞어가지고 내보내게 됩니다. 이 잘 섞지 않으면 이제 성상이 균질하지 않게 돼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옥탄가를 측정하는데 오차를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잘 섞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섞인 물류에 대해서 이제 옥탄가 분석기라는 분석기가 있어서
이제 옥탄가를 측정하게 되고 이거 이제 이 값을 이제 서버 컴퓨터가 읽어서 이 현재 흐르고 있는 요 물질의 옥탄가를 가지고 이쪽에 있는 원래 있던 물량하고 이쪽에 들어간 물량하고 합해서 그 예상되는 옥탄가를 계산해서 이제 어떤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섞어야 되겠다는 것을 계산을 해서 이 각각의 반제품 컨트롤러에다가 셋 포인트 설정값이라는 걸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설정값대로 이제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이제 컴퓨터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여기 이제 옥탄가가 자기가 계산한 대로 와야 되는데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 석유화학 공장의 그 특성에 대해 설명드렸듯이 받으면서 출하하게 되면 이 성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납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탱크 자체가 크기 때문에 탱크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위치의 그 성상들이 균질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예측했던 것하고 실제가 상황이 틀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계획했던 셋 포인트 내린 값과 다시 이제 여기서 측정된 값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엇박자가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시간을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보내고 다시 측정을 해서 그 차이를 찾아서 다시 계산을 해서 또 내려보내고 이러한 과정을 1분 단위로 계속적으로 해서 최종적인 물량의 옥탄가가 92가 되게끔 하는 그런 컨트롤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상황에서 쓰고 있는 로직이 되겠습니다. 옥탄가가 이제 92를 맞추고 예를 들어서 다른 성당도 똑같이 어떤 정확한 값에 맞춰야 된다 그러면 아주 컨트롤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다행히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옥탄가 92를 맞추고 이 나머지 성상들도 맞춰야 되는데 나머지 성상들은 이 그 최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성상에 대해서는 2.5부터 4.5 사이 요 사이에만 들어오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레인지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즉 92라는 타겟값과 나머지 성상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런 범위 내에만 들어오면 된다. 라는 형식으로 이제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제 로직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좀 이해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갖고 제가 샘플 데이터를 만들었는데요. 총 선거구가 10개인 선거구가 있습니다. 총 선거구가 10개이고 총 선거구가 10개이고 이제 그 당일 투표 결과와 당일 투표와 유사한 득표율을 가지는 사전 투표율을 보였을 때 그 3대 7이라는 당선자 수를 나오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제 3이라는 당선자를 낼 것 같은 정당에서 나는 5대 5라는 당선자 수로 가겠다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자, 데이터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표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정해진 로직에 의해서 그 50% 이상 구간과 그러니까 더블당에서 당일 득표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 득표한 구간과 50% 미만 득표한 구간의 표를 5.745%를 그 50% 미만으로 득표한 구간에 옮겨줘야 되고, 그다음에 50% 이상에서는 5.754%를 반대로 줘야 되는 그러한 로직이 게리맨더링 로직입니다. 게리맨더링 알고리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5%에 해당되는 투표수가 총 당일 투표수가 70만 8,900여 표일 때 약 4만 793표, 그다음에 4만 793표를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계산상으로 보면은 항상 이제 수의 문제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자리가 문제하게 됩니다. 즉 계산상으로 딱 맞는 수치는 4만 793.4인데 실제적으로 0.4에 해당하는 인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꼭 한 명 이런 짜투리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전제를 까는 게 있는데, 이제 사전 투표 확보율을 30%로 했을 때, 그다음 사전 투표 확보율을 20%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뒤에 장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튜닝 파라미터에 대한 건데요. 이제 최저가 튜닝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러한 모사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초에 이제 아까 3대 7의 당선자 수를 내는 그러한 상황에 해당되는 튜닝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이쪽 당이 3표에 해당되는 거고 이쪽 당이 7개의 이제 선거구를 차지하는 상황이 통상적으로 당일 투표의 득표율 기준으로 사전 선거 득표율이 나왔을 때 이제 차지하게 되는 정당의 수가 되겠고요. 선거구의 수가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30% 득표율에서 요 최적 튜닝 파라미터를 5.5로 바꾸게 되면은 5.5로 바꾼다는 얘기는 이러한 그 표수를 서로 이제 주고받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제 최저가 상수를 가지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쪽은 한 석이 늘어난 4표, 4선거고 이쪽은 한 석이 줄어드는 4대 6의 결과를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긴 게 아니라 목표가 아까 5대 5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5대 5를 가야 되려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높여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6.3으로 하면은 이제 당선자 수가 5대 5까지 나왔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전 선거 득표율이 100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반대편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전 선거 득표율이 100%가 넘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프로그램적으로는 이거를 5대 5라는 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일 득표의 득표율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의 득표율을 10%, 선거 득표율을 10%를 늘리고 반대당의 득표율을 10%를 줄이면은 이 상황에서 이 상수를 5.5까지 내리더라도 이 5대 5의 당선자 수를 만족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즉 게리맨더링과 이런 이제 사전 선거 득표율을 조절해 의해 가지고 원하는 목표를 당선시키는데 그러한 목표를 당선시킬 수 있는 상수가 여기 튜닝 파라미터 뒤에서 이제 얘기하는 최저가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사전 투표를 30% 확보를 했을 때와 20%를 확보를 했을 때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를 확보를 했을 때 이제 초기치가 3으로 하게 되면 원래 당일 투표의 지지율과 이제 사전 투표의 지지율이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런 이제 초기의 출발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4.6으로 올리게 되면은 이제 한 석이 늘어나고 한 석이 줄고 이런 상황이 생기고 이거를 4.7로 옮기게 되면은 원하는 5대 5를 이제 갖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작은 최저가 상수의 변화만으로도 결과가 변하는 아주 민감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 상황에서 저렇게 이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 선거구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사전 선거의 비율을 높여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전 선거를 뭐 전체 투표의 40% 50%까지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최적화하게 이제 최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 수 있는 게 30% 범위 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여기 최저가 상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 최저가 상수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투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휘발유라는 그 케미칼하고 그다음 이제 투표라는 거의 차이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휘발유는 이거는 이제 그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 각각을 1리터를 배합할 때 1리터를 배합할 때 올라가는 옥탄가와 A라는 제품과 C라는 제품을 각각 1kg씩 배합했을 때 그 올라가는 옥탄가가 서로 이제 A는 둘 다 1kg를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옥탄가가 달라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항상 섞은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반대로 이제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그 개표의 기준이 되는
개표의 기준이 관리 단위가 딱 설정이 되면 그 설정 범위 내에서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관리 단위하고는 섞일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 단위의 범위 내로 투표 결과를 개표 결과를 합을 하게 되면 전체 선거구에 합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전체 선거구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선관위의 관리 범위가 되는 그 범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식이 이제 제가 아까 로이킴한테 이제 감사의 말씀을 전했던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수구 올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계산식의 로직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 더불당 후보의 총 득표수는 당일 득표수에서 사전 득표수를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전 득표수는 총 선거 득표수에서 사전 선거 득표를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사전 선거 득표의 식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 이제 이거를 모르면은 시스템을 구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저러한 그 식이 나와야지만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식이 없으면은 시스템 구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로이킴이 작업을 한 게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천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찾아낸 식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사전선거 득표율은 더블 지역 그 당일 득표율에다가 당일 모든 지역구 득표율의 합 더하기 이동값 나누기 더블 지역구 당일 득표수 더하기 그 짜투리가 이제 퍼센트로 했을 때 짜투리가 나는 값에 대한 보정값 그리고 앞 게리밴드린 로직에서 설명드렸던 최저가 상수 이와 같은 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지면은 이와 같이 내가 그 더불당 후보의 최종적으로 개표가 완료됐을 때 득표할 수 있는 총 득표수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즉 저 식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가 이제 컨트롤만 된다 그러면은 조절만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더불당 후보의 총 득표수가 나올 것이고 이 총 득표수가 그 지역구에서 당선을 시키는 득표수라 그러면 그 후보는 무조건 당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조절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이 식 중에서 요 이동값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이게 상수가 되겠습니다. 상수. 지금 내가 지금 현재로서는 다 알고 있는 상수입니다. 최저가 상수를 이제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건데 이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동값이라고 해당되는 값을 개표가 완료됐을 때 조절을 해서 저 값에 맞춰주게 되면은 이 더불당 후보의 총 득표수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득표수가 그 선거에 출마한 여러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표수가 된다 그러면은 그 후보는 무조건 당선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동값이라는 그거를 최종적으로 맞춰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조절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저 이동값에 대한 의미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의미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요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식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의 수준일 거고요. 이제 요거를 실제적으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 식은 이제 식은 똑같게 되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이 이제 4.86이라는 이제 목표값이 있었죠. 이 목표값을 반대로 이제 분모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 로직은 요 수치는 이제 이 수치 나누기 1과 같은 거고요. 이제 각 분자와 분모에 각각 이제 4.86에 해당되는 거를 곱해주게 되면은 나눠주게 되면은 이 분자는 1이 되고 분모는 1 나누기 4.86이 돼서 결과가 0.201이 나오고 이 201 퍼센트로 하게 되면 20.56%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개표가 완료됐을 때 저 이동값이라는 수치 자체를 20.56이라는 퍼센트로 맞춰주게 되면은 사전투표에 예정된 대로 사전투표율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1번 후보의 총 득표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이제 의미를 좀 이제 이동값이라는 의미를 이제 실제적으로 쓰는 의미로 좀 바꿔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분모에 해당되는 게 지역구 당일 득표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퍼센트를 한다는 얘기는 이 당일 득표수에다가 보정을 하는 지지율,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10을 지지를 했었는데 요거를 내가 20으로 올리겠다. 이런 보정의 개념이 들어간 보정 지지율에 해당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어느 후보가 당일 지역구에서 만약에 지지율이 높다 그러면은 이 보정 지지율이
반대로요. 이 보정 지지율이 이제 작게 되면은 분모가 작아져서 많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크게 되면은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요 값차 자체가 적어져서 확보를 해야 될 수가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즉, 내가 이제 더블당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 열세 지역에 있는 데서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값이 이제 작아져야 되는 거고, 보정 지지율은 커져야 되는 거고요. 반대인 경우에 반대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요거를 한 번 더 브레이크다운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이킴이 확인한 방정식을 시스템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한 단계 상세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화하는 과정에서는 이 변수와 상수를 구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보정 지지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보정 지지율을 한 단계 좀 모델을 상세화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이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를 일단 먼저 정의를 하고 가면은, 게리맨더링은 통상적으로 이제 예전 아날로그 시대의 게리맨더링 방식하고 이제 요즘 이제 디지털 시대의 게리맨더링 방식이 있는데, 지금 디지털 시대의 게리맨더링은 이 전체 선거구를 그냥 하나의 지역구처럼 보고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50% 미만과 이상을 구분을 해서 50% 이상에 있는 표를 50% 미만에 있는 선거구로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중에서 이제 보정 지지율이라는 요 항목에 대해서 상세화를 시킬 건데, 요 보정 지지율은 좀 더 세분화를 시켜보면은 이 당일에 대한 비중과 그다음에 게리맨더링을 통해서 분배된 득표수를 확보하는 두 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즉 이쪽 부분에 대한 거가 당일에 대한 비중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가 이제 게리맨더링을 통해서 받은 거에 대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 개의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그 방향성 상수라 그래서 이제 50%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인 선거구에 대해서는 표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되고, 미만에 해당되는 거는 표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식을 하나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여기에다 이제 지역구 게리맨더링 배분 비율, 요거를 이제 적절한 최저값,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180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게리맨더링 비율을 어떻게 줘야 될지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는 해당되는 값이 되겠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게리맨더링 되는 포션이 이번 경우에는 당일 총 투표수 기준 조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4.92972470%이고, 이거를 이제 서로 나눠서 가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나눠서 가지게 되면은 한 2.46인가요? 그 정도 퍼센트가 됩니다. 원래 있던 이제 로이킴식에서 100% 짜투리 보정값이라는 항목을 뺐는데, 실제적으로 방정식이라는 그 입장에서는 이러한 항목은 이제 구현 과정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 구현 과정에서 득표율의 총합이 100%와 일치하지 않는 짜투리 부분은 동일 비율로 전체 선거구로 보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옵션을 딱 주게 되면은, 주의를 주게 되면은 프로그래머들이 알아서 프로그램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예외 로직을 집어넣어서 전체를 합했을 때 합이 100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강제로 맞춰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러한 과정을 해주지 않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1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1%만큼 차이가 난다든지, 이거를 이제 나중에 사람 수로 바꾸게 되면 한 명이 남는다든지, 이런 식의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100%에 대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식을 이제 가지고 이제 목표로 하는 최적의 게리맨더링 배분 비율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요거를 찾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당일 투표 개표가 완료되면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이 식상으로 당일 투표에 대한 이러한 비중이 다 확정이 돼야 됩니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일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식을, 이거는 이제 개별 지역구 단위로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 253개 선거구가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이제 복잡한 해를 구하는 거는 요즘 세상에서는 이제 AI 최적화,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이킴님은 이제
이러한 해를 직접 찾으신 겁니다. 그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봤던 이런 이제 상세화된 식을 좀 더 이제 간략화시켜서 보면은 그 사전선거 득표율이라는 이 식은 이 상수와 게리맨더링 비율과 그다음에 최적화 상수의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즉 각각 선거구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식이 되고 이와 같은 식이 전체 선거구 253개까지 다 식이 만들어지고 이 전체를 만족시키는 해를 각각 선거구에 해당되는 게리맨더링 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작업을 로이킴님은 이제 그 자체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개발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파일을 좀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고 여기 이제 이 파일이 이제 로이킴님이 작업한 이동갑 곱하기 2라는 파일인데 이 파일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50% 이하 구간과 50% 이상 구간으로 나눴고요. 50% 이하 구간에서 50% 이상 구간의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총 이제 44.73%라는 거를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분배 비율을 나름대로 적절하게 자기 자신의 그 아이터레이션 로직을 통해 가지고 찾아낸 게 이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값에 대해서 신뢰도를 보면은 그 전체 그 환산 지역구 대비 이제 각각의 이제 한 선거구 정도의 오차만 생기게끔 이러한 값을 찾았는데 여기 이제 이 위치에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식이 없습니다. 식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 어떤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식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러한 수치를 아이터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아이터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아까 본 그 253개의 식을 풀어내는 거는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세계인데 로이킴님은 이제 인간으로서 수에 대한 감각을 통해 가지고 253개의 선곡에 대해서 GM 배분 비율을 찾은 거고요. 그 정확도가 한 90%를 찾은 겁니다. 만약에 이제 로이킴님이 이제 수행한 알고리즘을 이제 체계화 시켜가지고 프로그래머화 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이러한 로직이 필요로 하는 그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 최적화 모델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상세화된 식은 제가 실제 데이터를 253개 전체 선거구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로이킴님의 식을 증명하는 다음 단계 작업에서 이러한 식이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한 번 더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로 지금까지 확인된 로이킴 방정식을 통해서 실제 컨트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돼서 오는 것들 표들에 대해서 투표지 분리 컨트롤러가 이 서버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분류를 해가지고 원하는 목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서버 컴퓨터로 이렇게 올려보내고 다시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 대표 다시 계산해서 또 이제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찾아내서 또 투표지 분류기로 내려보내고 이러한 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목표로 하는 이 보정 지지율 20.568%를 맞추도록 하는 게 이 컨트롤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보정 지지율을 달성하게 되면 계산식에 의해서 목표로 하는 표수가 확보돼서 결국은 당선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개표 과정에서 이제 빈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로이킴님에서 제안했고 얘기했던 사항인데 저도 이제 이러한 계획을 하고 스킴을 구상하다 보니까 이제 파악된 사항으로 이제 개표가 시작돼서 0%에서 100%까지 개표를 진행을 할 때 그 득표를 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점선에 해당되는 것이 목표인데 항상 목표와 실적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게 앞서갈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목표 값에 도달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그 컨트롤러가 해야 될 서버 컴퓨터가 연산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계획보다 이제 실적이 낮은 지역이 있으면은 낮은 지역에서는 빈표, 그러니까 아무도 안 찍은 그 빈표는 일당으로 득표가 되게끔 분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거꾸로 이제 이 계획보다 더 많이 나온 그런 개표율 구간에서는 반대로 이거는 무효표로 옮겨서 이 표 자체가 무효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는 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 마주물이 되는 게 이 빈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 상황과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보정을 해야 되는 게 사전 득표율 기준으로 계산된 것 가지고 안 돼야 되는 상황이 혹시라도 발생을 하면 이 스윙이라는 로직을 통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제 옮겨주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로직이 막판에 최악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먼저 조금 설명하셨지만은 그 이제 후 사장님께 영감을 많이 제공했던 것이 그 로이킴 방정식이잖아요. 예, 예. 그 기본적으로 그러면 로이킴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걸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설계하기에 상당히 필수 사항입니다. 필수 사항을 그러니까 사전 작업을 해준 것 예. 이런 거를 미덕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시간을 많이 줄여줬다. 예. 보통은 이런 거를 수작업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처음에 프로그램 설계할 때는 어떤 예. 식으로 초기에 이런 것도 이제 기초 설계라고 있거든요. 예. 이제 고객이 원하는 거가 실제로 되냐 안 되냐라는 거를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저런 식으로 정확한 규칙이 나오면은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거고 규칙이 없으면은 시스템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객이 무조건 시스템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제 예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변수 예외가 들어가서 이제 경기도에 있는 사람만 한정한다. 남자만 한정한다. 여자만 한정한다. 이런 식으로 예외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한 예외 조건 하에서는 이제 충족할 수 있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은 주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는 작업이에요?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일단 프로그래머가 하는 건가요? 프로그래머는 이제 최초로는 이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 변수와 상수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고요. 상당히 그냥 프로페셔널 이 설계가들이 있다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얼마나 이제 기초 설계가 탄탄하게 돼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뒷단에서 이제 개발할 때 공수라고 하는데 이런 공수가 작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유연하게 또 이제 식을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외부 환경의 변화가 왔을 때 경영 환경의 변화가 왔을 때 얼마나 쉽게 고치느냐 또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드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계하려면 주로 한 10명 정도가 최소 10명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예. 이런 사전 준비하는 작업까지 포함이죠.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다 개발돼 있다라고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개발이 안 된 데에서 무조건 뛰어들면은 그거는 100% 실패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선거 이제 부정을 한다고 할 때요. 예. 제일 처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예상 이 정도 표가 있으면은 뭐 당선이 되겠다.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대담한 시도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이제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표 조작을 통해서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 180석. 예.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것이 대담한 것이 심하게 대담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거는 이제 그거를 기획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시대에 살았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586에 해당입니다.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60년대 태생이고요. 60년 태생이고 예. 그 세대에 해당되는 예, 거거든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도 상당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내가 인생을 살면서 꿈꿨던 것이 있는데 그 꿈꿨던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면 내가 이제 평생을 거쳐서 꿈꿨던 거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은 그런 기회가 왔다면은 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거 선거 조작을 계획했다 그러면은 그 계획한 그 사람들이 주로 옛날 그 386 그런 예. 세대 80년대에 다니고. 대학을 다닌 60년대 태생 이런 분들일 거다. 같은 세대일 거다. 그 사람들의 성향을 생각을 하면은 그들이 목표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자기가 꿈꾸던 세상이 바로 앞에 와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뭐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기성세대도 그렇고 아니면 젊은 세대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뭐 대담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처럼 80년대 대학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북한에 임수경도 보내고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가감하게 했거든요. 거리에서 뭐 화염병도 예, 던지고 그런 거 보면은 어쩌면 그 보통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참 이런 대담한 시도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386 세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예, 예, 평생을 꿈꾸던 일이 이제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예, 그게 혁명이든 뭐든 예, 그 가능할 거라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최대한 대담한 조작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가설에 따르면 사전에 실물표를 어느 정도 준비를 했고, 예, 예, 뭐 주로 이제 그건 사전 투표지겠죠. 예, 그리고 막상 이 목표를 진짜 이루기 위해서는 당일 투표를 할 때도 어느 예. 정도의 그 맞춰가는 예.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 예,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그 사전 선거를 했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해보니까 이제 당일 선거를 조절하지 않고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선거 득표율을 내가 30%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28%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일 투표를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사전 선거를 아무리 조절을 해도 내가 원하는 180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과정을 다 보면은 이해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전에 표도 준비하고 당일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 결과치가 나올 때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작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통계의 최종 값이라는 것은 현실 표하고는 같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렇다면은 이제 그 가설에 따르면은 지금 현실표가 뭐 당락에 크게 관여 안 됐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전에 표를 이미 준비했다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 선관위 데이터하고 표의 현실이 다를 수가 있는데 예. 이걸 검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지겠네요. 사전 선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있겠죠. 예. 맞춰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너무 과감한 너무 대담한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뭘 다시 이제 좀 통해서 가능한 게 마지막에 예. 설명드렸던 이 그림 가지고 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빈표가 있습니다. 빈표가 이제 그 계획보다 실적이 높을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높을 때는 그냥 무효표를 처리하기 때문에 저 빈표는 다시 재개표를 했을 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빈표가 계획보다 실적이 낮을 경우에는 빈표가 1번표로 갑니다. 근데 빈표가 1번표로 갔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개표를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걸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개표가 완료전에 인위적으로 맞췄다 그러면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지만 그 과정이 없었다 그러면 저러한 표는 개표를 했을 때 이제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그래서 재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저것 때문이었거든요. 만약에 이 로직에 의해서 선거 조작을 했다면은 무효표가 빈표가 1번표가 됐기 때문에 예, 최대한 빨리 열면은 어쨌든 표가 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2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재개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사이에도 뭐 다 열어서 이렇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목표가 이제 꿈이 여기 와 있는데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막상 재개표를 하면 오히려 더 우리가 황당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인멸할 수 없는 증거는 무엇인가? 말하자면 표를 맞춰놨을 때는 예, 뭐 꼼짝없이 우리가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경우에 이걸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사전 선거인 명부. 사전 선거인 명부 중에 실제로 예. 현실적으로 사람이 없고 유령표거나 아니면은 뭐 전혀 인적 상황이 불분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 총 이제 사전 득표율이 28%인가요? 26%가 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진짜 이만한 사람들이 이제 사전 투표를 했을까 하는 거를 항상 뭐 의심이 그게 아닐 거라고 말하는 거죠. 100초당 한 명이 어떻게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했을까? 사실은 사람들이 아무리 고집을 해도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말하자면은 상당한 표는 유령표다. 부천 신중동 같은 경우도 예.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모임에서 얘기를 했는데 부천 신중동 일이 지금 4.7초 만에 한 번씩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나마 이제 반대당 입장에서는 다행했던 게 만약에 그 지역이 그 야당 우세 지역이었다 그러면은 아마 1초에 한 명씩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천 신중동 의뢰 그 사전 투표율이 17%입니다. 17%. 평균 그러니까 총 평균 28%보다 거의 10% 정도 낮지 않습니까? 예. 낮지 않은 게 이제 낮지 않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7초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제 거기가 야당 우세 지역이었다면 그걸 28%가 올렸다. 그러면 말 그대로 1초 만에 한 번씩 투표를 하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거기는 이제 여당 우세 지역이었기 때문에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뭐 포렌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서버 포렌식이나 예. 이런 기기 검증을 해야 예. 된다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선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위조를 했다 그러면은 어쨌든 사전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아닐 테니까 예.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거다. 예.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이게 결코 간단하지는 않지만은 검찰의 지금 의지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검찰이 왜 안 움직이는지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검찰이 왜 안 움직이는지 정말 섭섭합니다. 이건 정말 너무 엄청난 진짜 매트릭스 같은 것 예. 매트릭스 같아요. 예, 제가 아까 이것도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 매트릭스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로이킴 방정식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시스템 설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로이킴의 그 FTP 예. 팔로우드 파티는 예. 이 모든 이제 상황 속에 어디쯤 위치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단 말이다. 흔적을 남기면 그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저는 그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해커들이 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는 방법 중에 방법을 쓴 게 그 더불당의 그 득표율 기준으로 순서를 이제 정렬을 했을 때 순서를 정렬했을 때 50%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위치에다가 이제 로이킴이 설명한 그런 로직대로 배치를 했을 때 그 숫자가 나오게끔 세팅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사전에. 그러니까 해커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커가 아니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제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계속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해커들이 이제 좀 꼬고 여러 번 까서 결코 진짜 해커가 아닌 이상은 거꾸로 파악해낼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작업한데 자신의 흔적을 어떻게 남깁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로 저는 이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숨길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숨길 이유를 없대 대신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파일을 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냥 딱 직관적으로 봐서는 흔적이 별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요 사이에 선이 안 보이죠. 예. 선이 안 보이는데 요 안에 이제 뭐가 있다라는 얘기. 이렇게 보면은 어쨌거나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시로 이런 로깅을 해놓습니다. 예. 로깅을 해놔서 이 파일이 언제 만들어진 거다. 예. 이런 것들을 내 나름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해놓는다는 얘기죠. 카피라이트를 위해서도 이런 건 어느 정도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해커들은 좀 자신을 과시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게. 예, 복잡하게 하고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내세울 거 없고 뭐 득할 게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놓은 거지.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 앞쪽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또 저 멀리 위치를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숨기기 취소를 통해 갖고 들어왔을 때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봐더라도 안 보이게끔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좀 더 한 단계 좀 더 정교하게 만든다 이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거를 작업을 다 끝내고 한 거죠, 그거는? 아니죠. 그런 것까지 다 처음부터 이미 다 처음부터 알고 설계를 있거든요. 하는 겁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예. 나는 이렇게 남길 거다. 남길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로이킴 방정식이 로이킴 방정식 자체는 시스템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작업을 뭐 해준 거다. 이제 기초조사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타당성 조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기반이 갖춰져 있느냐, 또는 비즈니스 로직적으로 갖춰져 있느냐를 미리 조사하는 게 타당성 조사거든요. 이 타당성 조사, 비용도 마찬가지, 비용이 얼마 들 건지 이런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이거를 거쳐서 통과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로이킴식이 그 타당성 조사 기간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개발이 안 됐다. 그러면 아까처럼 예외를 줘서 남자만 할 거냐, 여자만 할까 이런 식으로 예외를 줘서 식을 간단하게 식을 어쨌건 어거지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 프로젝트는 못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253개를 다 관통할 수 있는 예. 그런 식을 그러니까 상당히 예. 빠른 시간 내에 찾아준 거예요. 저 식 하나로 예. 만약에 저 식 하나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어거지로 253개의 식을 어거지로 만들어야 돼.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거지로 253개의 식을 만들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꼬일지 모릅니다. 꼬일지 모르고 만약에 변경 사항이 생기게 되면 253군데를 고쳐줘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갑자기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반영을 못하고 이제 반영을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오픈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로 인해 갖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조금 여담인데요. 만약에 그 사장님께 만약에 이제 A라는 사람이 나 이런 이제 선거 부정이죠. 그러니까 선거 보정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아까 이런 거를 맡기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한 예. 얼마 정도 요구하실 것 같습니까? 불법이 아니라면요.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기한 기초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예. 타당성 조사. 예. 이제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하게 되면은 예. 고객도 손해를 볼 수 있고 저도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타당성을 통해서 자 이거의 범위는 어디까지고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이 들겠다라는 거를 미리 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조사된 결과를 고객한테 발표를 하면서 상호 합의하에서 이 정도 범위면 갈 수 있겠다. 합의를 하면 그 다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 금액이면 갈 수 있다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규모도 예. 상당히 돈이 드는 작업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기획한 사람 이게 아까 부정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말했는데 합법적이라고 할 때. 합법적인 건 기본적으로 아까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할 거고요. 지금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이제 국내에서 개발하느냐, 국외에서 개발하느냐 이거고요. 일단 국내에서 개발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무조건 지금 예를 들어서 국내에 이제 그 개발자들 중에서 이제 고급 개발자 기준으로 하면은 고급 개발자가 받아나가는 돈이 이제 최근에 기준으로 하면은 월 800만 원인데 회사가 받아가는 돈은 한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 받아갑니다. 어디까지가 이 프로젝트 외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중요한데요. 단지 서버단에서 움직이는 로직만 개발을 하는 거다라고 전제를 깐다고 이제 깔 수 있으니까. 그럼 저는 제가 이제 예상했던 게 20명에서 30명인가요? 그때 얘기했던가요? 10명에서 10명이 20명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20명을 맥스로 치고 예. 왜냐하면 여분을 남겨놔. 순전히 서버 개발 예, 서버 개발. 에다가 이제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10배 이상은 더 거기는 이제 금액의 개념이 이제 없는 일반적인 거죠. 금액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개인은 절대 못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만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만약에 이게 뭐 그런 사업이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사전 이제 뭐 예비 타당성 이제 그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로이킴 같은 경우 상당한 액수를 받아가겠네요. 말하자면.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일인데요. 가장 비싼 일인데 가장 일이 적죠 이제. 적다는 의미가 뭐냐면 기회가 적어요. 이제 그런 거를 개발 요청이 들어오는 거가 이제 기회가 적다는 얘기죠. 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발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까지 해내셨는데 저는 후 박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후 사장님도 그렇고 로이킴 씨도 그렇고 참 대단한 분들 같아요. 후 사장님한테 제가 질문이 있는데 지금
이제 샘플링과 이제 그 개념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이제 충분히 안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실질 데이터 전국 253개 지역구에 대한 실질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이 없을지 또 있습니다. 이거를 다행히 로이킴님이 지금 그 이동값 구하기 툴을 구해놨잖아요. 지금 툴을 구해놓는 바람에 가능하게 됐어요. 쉽게. 원래는 그거를 시뮬레이션으로 최적화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그냥 식만 가지고 대입을 하면 되는 수준으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예, 이동값 구하기 2가 뭔지 한번 잠깐 해설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50% 구간과 이제 50% 이상 구간인데 이게 한마디로 이동값의 구조를 제가 조금 더 분석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50% 미만 구간에서 지역 그 이동값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를 알면은 충분히 그 이동값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또 분명한 이제 로직이 설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만들긴 했는데 이거를 지금은 일단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왜 설명이 어렵냐면 한번 해설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AI의 영역이에요. 원래 AI 영역이고 예. 여기 로이킴이 만든 파일에 보면은 이 비중이라고 값을 해놨는데 이게 식이 없어요. 식이 없는 게 뭐냐면은 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리조리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봐서 이 A랑 B가 있는데 그 B를 구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게 이제 변하면서 결국에는 그 B가 들어가면서 100%가 되는 값이 돼버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기준으로 설명하자 그러면은 아까 최소자승법이라고 있었잖아요. 에라의 최소자승법으로 최적화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최소자승법. 데이터를 교실에 최소자승법 구하는데 그 로직을 적용하면 돼요. 저기 예를 들어서 154개 이제 50% 미만은 154개잖아요. 154개 각각이 그 각각의 값을 구했을 때 에러가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하면 되거든요. 그 로직을 적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좀 너무 스투피드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AI가 할 계산을 어떻게 직접 다 하셨냐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왜 했냐고요? 왜 했냐고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만들고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디바이드를 해보면은 이제 그 안에서 어쨌든 해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냥. 저기 저 유튜버나 다른 인터넷 네티즌들이 이 값을 계속 어떻게 구했냐 어떻게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구한 거를 이제 어쨌거나 설명을 하려고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거꾸로 해서 계속해서 여기까지 만든 거예요. 그거를 컴퓨터가 할 거를 지금 한 거예요. 원래는 컴퓨터가 해야 될 거를. 그럼 좋아요. 그러면은 그 로이킴 씨 지금 그 후사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요, 이분은 결국은 당일 표도 어느 정도는 건드렸다, 개표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2대1 비율로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 검찰이나 이제 수사기관에서 분석을 하고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저희 일반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뚝딱 나올 수 있는 결론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막 일반인들이 막 이제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기사도 써야 되고 또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이 턱비들이 참 많이 답답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검사라면은 어떤 지역 하나를 몇 지역 뭐 좀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을 잡아서 사전 선거인 명부를 얻어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탐문 수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 안 한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투표했냐 안 했냐. 그러면은 금방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금방 나오겠죠. 이거를 왜 수사를 하지 않는지 글쎄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거 맞아요?
그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매트릭스 세상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된 거예요? 다음 단계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지금 이제 로이킴이 또 이게 아까 얘기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투표 결과를 가지고 저러한 계산식에 의해서 로이킴 방정식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만들 겁니다. 실제 이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일단은 기본적으로 로이킴 이제 방정식이 시스템으로 구축될 때는 어떤 로직이 필요한지를 공개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선관위 통계를 가지고 그럼 20대 통계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교하려면. 일단은 20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20대도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근데 이미 사전에 이제 제가 듣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은 20대는 그 통상적인 데이터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규 분포죠. 예, 정규 분포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는 손을 안 댄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동값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봐야 하게 되겠죠. 된다 그러면 지난 지방선거, 차라리 지방선거. 지방선거를 예. 하는 게 근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나 대통령 선거는 목표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예, 그냥 예. 당락이니까. 근데 예. 뭐 전체 180석이나 이런 목표는 없는 거니까 예, 예. 로직이 단순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상수 108, 아까 130이라는 상수가 있었잖아요. 그 140이라는 상수가 의미하는 게 180석을 무조건 달성해야 되는 목표거든요. 저 상수를 변수로 놔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변수로 놔두면은 그냥 지 맘대로 그냥 예를 들어서 당일 투표율을 조작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은 사전 투표에 있는 것만 가지고 반영되는 거가 나오는 겁니다. 당락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에 의도된 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 제가 호 사장님한테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예. 이거를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만들기는 힘든가요? 아까 봤듯이 실시간 컨트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실제로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최종 마지막 것만 가지고 하면 쉽죠. 예를 들면 컴퓨터 한 대 놔두고 우리가 그 상으로 이제 투표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예. 그 분류기에서 이제 하나 그냥 시험같이 이렇게 샘플처럼 이렇게 시연처럼 해가지고 예, 예.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지가 그러니까 궁금하고. 전제를 어디까지 하는지를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투표기 분류기까지 시험을 할 거냐, 예? 아니면 투표기 분류기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전제를 깔고 그 데이터를 그냥 강제적으로 보내주는 형식으로 개발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개발 공수들 이런 것들이 확 차이가 납니다. 예. 예. 일단은 지금 분류기는 우리가 또 구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분류기가 만약에 분류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하고 또 현실 생각하고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분류기까지 같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투표 조작을 했던 걸 그대로 우리가 시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예. 로직 자체를 이렇게 그 복원하는 것은 가능하고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시계 관점, 그러니까 로직의 관점에서는 이제 100%다 됐습니다. 아, 로직의 관점은 100%다 됐고 지금 실제로 한 번 더 이제 해볼 것은 실제 데이터를 넣어서 예, 예. 이렇게 나오는지만 보여주는 것. 검증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내는. 예, 검증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한번 남기고요. 오늘 두 번째는 그러니까 방정식, 그러니까 로이킴 가설이 어떻게 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는지 두 번째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의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분이 이제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를 시킬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저희한테 영업 사원이 따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오늘 이제 하신 것도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예. 그래도 뭐 전 세계 누구든 이런 분야에 상당히 이렇게 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들어보시고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뭐 저희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좀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한 번 정도 더 저희가 이 세션을 열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예, 예. 네,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적용을 한다면은 예. 그 원래 성관이 프로그램이 지금 있잖아요.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예, 예. 그러면 그 프로그램 안에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별도로 그 오퍼레이션을 한 거예요? 거기서 서버 프로그램 안에 있어야죠. 서버 프로그램 안에다가 심어 놓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예. 어차피 그 가장 그 메인 중앙에서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같은 선거 그 개표 관리 단위가 한 지역에서 한 투표 관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목표치를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어디선가 중앙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심는 곳은 중앙 서버에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구조상으로 전체적인 이제 우리 전국의 구조상으로 보면은 중앙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심어놓고 이거를 지금 저희가 서버가 지금 셧다운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서버가 지금 백업으로는 지금 송관이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은 그 백업을 하는 데이터라는 것은 예, 보통 이런 DB 작업을 할 때 예, 예. 그 데이터가 이동하는 그 루트가 다 나오나요? 포렌식을 했을 때. 그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이제 시스템 설계상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OS 레벨의 로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제가 만약에 목숨 걸고 하는 거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서 항상 남겨둬야 될 그 서버에는 그러한 기록을 전혀 안 남겨놓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신 이제 이러한 컨트롤을 하다가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서 목표가 달성 안 되면 안 되니까 항상 백업으로 시스템을 3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 이제 나머지 2개. 그래서 2개에서 이제 컨트롤하면서 혹시라도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스위치 돼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이 2개의 모든 기록들이 남아있고 이제 개표가 어쨌거나 끝나면 이 2개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보관을 한 개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 이번에 지금 저희가 5G를 하면서 그 하웨이 장비를 썼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 데이터나 그런 서버 컨트롤러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예. 한국 아니라 중국일 가능성도 있나요? 전혀 그런 로케이션은 요즘 세상에 문제가 안 되고요. 네, 전 세계 문제가- 어디든지 가능하다. 문제가 안 되고 대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1분 단위로 예를 들어서 1분 단위로 계속 최저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로직이 복잡하고 해서 1분 단위로 해가 안 나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서버 성능도 받쳐줘야 되고 네트워크 속도도 받쳐줘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1분 단위로 돌렸을 때 해가 구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만약에 네트워크 속도 때문에 중국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서버는 국내에 있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 있을 때 좀 더 빠르게 더 쉽게 이제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연산을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로직을 쉽게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내 사전 투표의 투표율은 관내 뭐 6대 3인가요? 이런 식으로 로직을 심플리파이 하면은 해를 구할 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러닝 타임을 이제 최적해를 구하는 러닝 타임을 줄이면은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에 두더라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만약에 범죄자 입장이라면은 예.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가지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예. 이제 국내 서버라든지 국내에서 그거를 프로그램을 심는다면은 예. 들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외나 다른 데서 이렇게 하웨이 그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예. 그 접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이렇게 해보는데 요즘 세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요즘 세상은 그 로케이션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 로케이션 문제가 안 되고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 있고 그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는 방화벽만 뚫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방화벽이라는 것은 뭐 안에서 열어주면은 뚫을 필요도 없죠. 맞습니다. 예. 예. 방화벽 자체가 없으면은 그리고 뭐 유저 패스워드만 알면은 IP만 알면은 그렇죠. 다 되는 거죠. 예.
패스워드를 제공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들 나왔던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 건데요. 오늘은 어쨌든 너무 긴 시간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